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다크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공전행동 기계기능사 2012년도 7월 22일 시행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안전장치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해당 설비에 적합한 안전장치를 사용한다. 요거 뭐 당연한 소리죠. 그 다음 2번에 안전장치는 수시로 점검한다. 요것도 당연한 소리고. 그럼 3번에 안전장치는 결함이 있을 때에는 즉시 조치한 후 작업한다. 요것도 맞겠죠. 4번에 보시면 안전장치는 작업 형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제거하여도 좋다 돼 있는데 안전장치인데 안전장치 일시적으로 제거하면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무조건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겠죠. 일시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맞겠죠.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이런 문제들은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4번. 자, 그 다음 2번 문제. 중량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크레인을 사용하고자 한다. 크레인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정거리에서 권상을 정지시키는 방호장치는 해가지고 자, 답은 2번 권상을 정지시키기 때문에 2번 권가방지장치가 돼요. 그래서 이 권가방지장치가 도대체 뭐냐? 권가방지장치는 자, 권가방지장치 권가를 방지한다라는 건데 요 권가가 뭐냐? 가장 예로 들기 좋은 게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는 뭐예요?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우리 엘리베이터 요렇게 엘리베이터 칸이 나눠져 있고 요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됩니까? 요 위에 엘리베이터실, 기계실이죠. 기계실. 기계실에서 여기에다가 모터를 설치한단 말이에요. 요게 모터 M이라고 그냥 적어 놓을게요, 편의상. 그래서 요 모터에다가 도르래를 요렇게 감아가지고 엘리베이터 요렇게 연결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럼 요 도르래가 쭉 감아 올리면은 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거고, 도르래가 풀리면은 어떻게 엘리베이터가 쭉 내려오는 거죠. 어때요? 요거는 크레인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요 엘리베이터에서 권가 방지 장치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렇게 층이 나눠져 있잖아요. 건물에는 이런 식으로 층이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위층이 어디예요? 여기죠. A동이라고 칩시다. A동이 가장 위층입니다. 근데 사실 A동이 가장 위층이 아니죠. 왜? 기계실이 옥상층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위층 그 위에도 어떻게 보면은 엘리베이터실에는 층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위층 위로 더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엘리베이터가 이 천장에 박아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층까지 왔으면은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게 해주는 장치가 뭐다? 권가 방지 장치예요. 일종의 안전장치죠. 계속 도로래가 말려 올라가면 어떻게 돼? 엘리베이터 끝까지 올라가면 천장하고 박아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권상을 방지해준다. 이게 뭐다? 권가 방지 장치입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도 물론이고 크레인에도 달려있겠죠. 크레인도 계속 말려 올라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도로에 확 부딪혀 버릴 테니까. 그래서 권가 방지 장치라는 거는 보통 엘리베이터나 크레인에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권상을 정지시키는 방호 장치, 일종의 안전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2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죠. 권가 방지 장치. 자, 그다음 3번 문제. 연소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온도가 높을수록 연소 속도가 빨라진다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이해하셔야 될 거는 연소 속도라는 거는 연소 속도가 빠르다. 요 말은 즉슨 다시 말하면 연소가 잘 된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연소 속도가 빠르다라는 말은 연소가 잘 된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문제 봅시다. 연소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해가지고 1번에 온도가 높을수록 연소 속도가 빨라진다. 그렇죠. 화염의 온도가 높을수록 당연히 잘 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소 속도가 빨라진다. 1번 맞고. 그 다음 2번에 입자가 작을수록 연소 속도가 빨라진다 돼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입자라는 게, 입자가 크고 작은 거는 요거를 예로 들면은 가장 쉬워요. 자, 나무가 불에 잘 타죠. 근데 나무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런 이제 강목, 이렇게 강목이 있을 거고, 얘를 강목. 그 다음에 톱밥이 있을 거예요. 톱밥. 자, 그렇다면 둘 중에 뭐가 잘 타요? 당연히 톱밥이 잘 타죠. 그럼 입자는 뭐가 가늘다? 톱밥이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자가 가늘수록 연소가 잘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강목과 톱밥을 비교해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입자가 작을수록 연소 속도가 빨라진다. 톱밥 생각하면 되죠. 2번도 맞고, 그 다음 3번에 촉매가 작용하면 연소 속도가 빨라진다. 이건 뭐냐면 촉매라는 거는 불이 지금 타고 있는데, 불이 붙고 있는데 거기다 기름을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화염이 확 살아나죠. 이때의 기름이 뭐다? 촉매가 되는 거예요. 연소를 촉진시켜주는 물질들, 이런 거를 촉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촉매가 작용하면 연소 속도 빨라진다. 이것도 맞겠죠. 근데 4번에 보시면 산화되기 어려운 물질일수록 연소 속도가 빨라진다 돼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연소라는 거를 연소가 된다, 연소가 잘 된다, 이런 말들을요 다르게 얘기하면 산화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연소가 잘 된다, 이 말은 산화가 잘 된다, 이 말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4번에 보시면 산화되기 어려운 물질일수록 연소 속도는 어떻게 돼요? 느려지겠지. 산화가 잘 안 된다라는 거는 연소가 잘 안 된다, 이 말하고 같잖아요. 똑같이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의미를 똑같게 둘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화되기 어려운 물질일수록 연소 속도는 느려진다. 요렇게 해야 맞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 4번. 수공구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작업대 위의 공구는 작업 중에도 정리한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 2번에 스패너 자루에 파이프를 끼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요것도 뭐 상식적인 내용이 될 거고. 그 다음 3번에 서비스 게이지의 바늘 끝은 위쪽을 향하게 둔다 돼 있는데, 요 서비스 게이지라는 건 뭐냐면요, 공작물에 금을 긋는, 요거를 금을 긋는 장치, 요런 거를 서비스 게이지라 그래요. 자, 그렇다면 서비스 게이지라는 거 쉽게 말해서 우리 현장에 가보면은 막힌 펜 없으면은 우리 작업자분들 어떻게 해요? 못으로 쭉 긁어버리잖아. 못으로 쭉 긁어가지고 거기를 뭐 절단한다거나 표시를 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서비스 게이지라고 하는 장치로 사용할 수 있는데, 요 서비스 게이지는 어때요? 일단 침이 있을 거예요. 요 침이 어떻게? 뾰족할 거란 말이에요. 바늘 끝이 뾰족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용 후에 어떻게? 위쪽을 향하게 둔다. 그럼 사람이 작업하다 어떻게 돼요? 찔려버릴 수 있죠. 그래서 작업, 게이지의 바늘 끝은 항상 아래쪽을 향하게 둬야 되겠죠. 그래야지 안전하지. 위쪽을 향하게 하면 손이 찔려버리니까. 그래서 4번에는 3번이 틀렸겠죠. 서비스 게이지의 바늘 끝은 위쪽을 향하게 둔다가 아니고 아래쪽을 향하게 둔다. 이렇게 해야 맞겠죠. 그럼 4번 같은 경우는 뭐 사용 전에 이상 유무를 반드시 점검한다. 이것도 뭐 상식적인 내용이 될 거고. 그래서 문제 4번에 적당하지 않은 것은 3번 서비스 게이지의 바늘 끝은 위쪽을 향하게 둔다가 아니고 아래쪽을 향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누전 및 지락의 방지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누전, 지락. 누전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전선 피복 등이 벗겨져서 절연 상태가 저하됐을 때 전기가 새어나오는 현상, 그런 걸 누전이라고 그래요. 그냥 흔히들 뭐 전기가 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 지락이라는 거는 누전이라는 거는 전선의 피복이 벗겨졌다라고 표현했다면, 지락이라는 거는 기계와 대지 사이, 그리고 뭐 땅이나 이런 거겠죠. 땅 같은데 대지 사이의 절연 상태가 저하되어 전기가 새어나오는 현상. 어찌 보면 동일한 현상입니다. 근데 어디에서 발생되느냐, 이런 차이인데, 그래서 누전 및 지락의 방지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해가지고 1번에 보시면 절연 열화의 방지, 그렇죠. 당연히 열화를 방지해가지고 누전을 방지한다, 이런 개념이 될 거고. 그 다음 2번에 퓨즈 누전 차단기를 설치한다, 이것도 당연한 거고. 그럼 3번에 과열 습기 부식의 방지 해가지고 과열을 방지하고 습기를 방지하고 부식을 방지해가지고 절연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4번에 보시면 대전체를 사용한다 돼 있죠. 대전체라는 건 뭐예요?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 이런 걸 대전체라고 하는데, 우리 절연 상태가 낮아진, 그냥 흔히 쉽게 말하면은 피복이 벗겨진 전선에다가 대전체를 댄다. 그럼 어떻게 돼? 감전되죠. 그래서 대전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4번이 틀렸겠죠. 자, 그럼 6번 보시면은
전기 용접 작업의 안전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1번에 용접 작업 시 보호구를 착용토록 한다. 뭐 당연한 소리고, 그 다음 2번에 홀더나 용접봉은 맨손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우리 용접 장갑 끼고 용접하죠. 그 다음 3번에 작업 전에 소화기 및 방아쇠를 준비한다. 이것도 뭐 상식적인 내용이 될 거고. 근데 4번에 보시면 용접이 끝나면 용접봉은 홀더에서 빼지 않는다 돼 있는데, 용접봉은 홀더에서 빼두는 게 안전해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럼 7번 문제. 산소 아세틸렌 가스 용접 시 역화 현상이 발생하였을 때 조치사항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일단 역화 발생하면 무조건 밸브 잠궈야 되죠. 가스 밸브, 산소 밸브 잠궈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1번 보시면 산소의 공급 압력을 최대로 높인다. 말도 안 되죠. 무조건 잠가야지. 산소 밸브도 잠그고 가스 밸브도 잠그고. 그래서 1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 8번. 안전화의 구비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2번에 보시면 가죽재 안전화는 가능한 무거울 것 돼 있는데, 안전화는 가벼울수록 좋아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9번에 보일러 취급 부주의에 의한 사고 원인이 아닌 것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취급이라는 거, 보일러를 취급한다. 뭐예요? 보일러를 운전한다. 이 말하고 같잖아요. 그래서 운전상 부주의에 속하지 않는 것, 요거를 찾는 건데, 보시면 1번에 이상 감수, 이건 뭐예요? 내가 운전할 때 수위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을 때 취급상 부주의 맞죠? 그 다음 2번에 압력이 초과했다. 이것도 우리 압력계 지침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때 운전상 부주의 맞아요. 그 다음 3번에 수처리 불량, 수처리를 불량하게 하면은 스케일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보일러는 뭐 과열되거나 요런 사고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1, 2, 3번 같은 경우는 운전상 또는 뭐 취급상 부주의가 맞아요. 근데 4번에 보시면 용접 불량이라는 건 뭐예요? 보일러 제작할 때잖아요. 그죠? 보일러 제작할 때 용접 잘못 해놓으면 잘못하면 사고 나지. 그래서 용접 불량이라는 거는 제작상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자, 다음 10번 문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 발판을 설치해야 하는 높이는 몇 미터 이상인가? 우리가 작업장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작업할 때가 있죠. 그래서 보통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 높이가 대략 2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 발판을 설치합니다. 흔히 현장에서 뭘로 설치해요? 요거 현장용으로 아시바 하죠. 아시바 요렇게 작업 발판 많이 설치하죠. 그래서 요게 규정이 얼마 2m 이상인 곳에서 작업할 때 이런 작업 발판을 설치해줘라. 그래서 1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죠. 2m. 자, 그다음 11번 문제.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되는 것은 해가지고, 보기에 보시면 실린더에 상이 붙는다. 일단 실린더에 상이 붙는다라는 거는 압축기 쪽으로 냉매액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읽어보면 토출가스 온도가 낮아진다, 냉동 능력이 감소한다, 압축기의 손상이 우려된다 해가지고, 압축기로 액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리퀴드백이 발생하면 그로 인해서 액해머링이 발생하죠. 액해머링 발생하면은 냉동기 효율 떨어지고 토출가스 온도 올라가고, 그래서 요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다? 액해머, 액이 넘어간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1번 액해머가 되겠죠. 자, 그다음 12번 문제. 냉동기계 설치 시 각 기기의 위치를 정하기 위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운전상 작업이 작업의 용이성을 고려할 것. 요건 뭐 당연한 소리고. 그 다음 2번에 실내의 기계 상태를 일부분만 볼 수 있게 하고 제어가 쉽도록 한다 할 것 돼 있는데, 실내 기계 상태는 어떻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야지. 최대한 노출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뭐 정확하게 위치가 정확한지 아니면 뭐 안전한지 이런 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2번에 일부분만 볼 수 있게 한다. 요게 아니고 전부 또는 한눈에 볼 수 있게 한다. 요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그 12번의 답은 2번이 틀렸겠죠. 자, 그 다음 13번. 사업주는 그 작업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이때 적합한 보호구 지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1번에 보안경,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그렇죠. 뭔가 흩어져서 눈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보안경. 그 다음 2번에 보안면. 보통 우리가 면 또는 맨 이렇게 얘기하는데, 용접 시 불꽃 또는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그래서 전기 용접할 때 보안면 이렇게 많이 쓰죠. 자, 그 다음 3번 안전대,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도 있는데, 우리 안전대 뭐였어요? 요거 작업 발판 아시바? 그죠? 방금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에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이 아니고 2m 이상의 고소 작업 시, 높은 데서 작업할 때 요런 안전대를 설치한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4번에 뭐 방열복은 당연히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맞겠고요. 13번의 답은 3번. 자, 그다음 14번 위험물 취급 및 저장 시의 안전조치 사항 중 틀린 것은 해가지고 요거는 2번에 보시면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너비 0.3m 이상, 높이 2m 이상의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된다 돼 있는데, 요게 너비가 0.75m고요. 그 다음 높이가 1.5m 이상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자, 다음 15번 냉동설비의 설치공사 완료 후 시운전 또는 기밀시험을 실시할 때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자, 요거 답은 2번 산소입니다. 산소. 그래서 산소를 왜 쓰면 안 되냐? 산소는 뭐예요? 조연성 가스거든. 조연성 뭐야? 연소를 돕는 가스. 그래서 그 냉매를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를 취급하는 냉동기다. 그럼 산소로 기밀 테스트 해버리면 나중에 운전할 때 어떻게? 암모니아랑 섞여서 잘못하면 폭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산소는 사용하지 않는다. 왜? 조연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15번의 답은 2번. 자, 16번 브라인 동결 방지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자, 우리 브라인 동결 방지 대책에서 이론할 때 한번 배웠었습니다. 그럼 장치를 간단하게 한번 그려본다면, 자, 압축, 응축, 팽창, 증발 이렇게 있었고, 브라인 냉각기가 별도로 설치가 됐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 다음 실내 장치에다가 요 브라인을 공급해서 순환을 시켜줍니다. 그렇다면 요 1차 측 장치에 순환하는 냉매를 우리가 1차 냉매라고 했고요. 그 다음 요 브라인 냉각기를 통과하는 요 냉매를 2차 측 냉매 또는 브라인이라고 했죠. 브라인 냉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요 브라인 냉각기 안에 이 브라인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1차 측 냉매가 장시간 운전하다 보면은 브라인도 결국은 얼겠죠. 그럼 브라인이 얼어버리면 어떻게 돼? 요 장치를 순환하면서 실내를 식혀줘야 되는데 얼어버리면 순환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냉동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는 뭐 냉동이 안 된다, 냉각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브라인은 동결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요 동결 방지책은 어떤 게 있느냐? 자, 우선은 16번에 1번에 보시면 서모스탯, 요거 뭐예요? 온도 제어 장치죠. 온도 제어 장치를 설치해서 여기 온도가 너무 내려가면은 압축기를 정지시켜가지고 브라인의 동결을 방지하는 방법. 그 다음에 2번에 단수 릴레이는 뭐예요? 여기 브라인 냉각기 안에 있는 브라인이 갑자기 수량이 확 줄었어. 브라인의 양이 확 줄었어요. 그럼 양이 확 줄면서 얘는 정상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브라인이 동결해버린단 말이에요. 양이 확 줄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 브라인의 양이 줄었다라는 거를 단수 릴레이 센서에 의해서 요 압축기를 끊어버리는 거죠. 야, 여기 수위가 얼마 없다, 브라인 얼마 없다, 그럼 압축기 정지시켜라. 요게 뭐예요? 단수 릴레이였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3, 4번에 보시면 흡입압력 조정 밸브와 증발압력 조정 밸브가 나오는데, 자, 우선 증발압력 조정 밸브는 뭐예요? 증발기 출구 측에 설치돼 가지고 얘를 EPR이라고 하죠. 증발기의 이상 저압을 방지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증발기가 이상 저온으로 내려가는 걸 방지하는 거잖아요. 그럼 브라인의 동결도 방지가 되는 거죠. 증발기가 온도가 확 떨어지는 거를 막아주는 거니까. 근데 SPR이라는 건 뭐예요? SPR, 흡입압력 조정 밸브인데, 요 SPR이라는 거는 압축기의 이상 고압을 막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압축기 압력이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럼 브라인의 동결과는 무관하겠구나, 요 녀석은. 왜? 압축기랑 관계가 있잖아요. 브라인은 증발기랑 관계가 있는 건데. 그래서 16번에 동결 방지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가 아닌 것은 3번이죠. 흡입압력 조정 밸브. 요 흡입압력 조정 밸브는 압축기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7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6옴에 흐르는 전류 암페아는 얼마인가? 자, 요 녀석을 그림 한번 그려보면 우선은 8V의 전압으로 시작을 하네요. 8V가 요렇게 흘러가지고
2옴을 거치고, 자, 2옴. 얘가 직렬이고, 그 다음 이제 병렬로 갈라지죠. 병렬로 갈라져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제 전기가 흐르는 회로가 될 텐데, 그럼 얘가 위에가 3옴, 그 다음 밑에가 6옴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6옴에 흐르는 전류 암페아는 얼마인가? 자, 요 6옴에 흐르는 전류 암페아 값, 전류는 얼마인가? 몇 암페아인가? 요 말이죠. 자, 그러면 우선은 이 부분에 요 6옴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려면 전 전류를 먼저 구해야겠죠. 요 전체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인지 알아야지 요 부분에 흐르는 전류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주어진 거는 전전압, 얘가 전전압이에요. 전체 전압, 전전압이 주어졌고, 그 다음 부분 저항이 걸려 있습니다. 그럼 얘들 다 더하면 뭐가 돼요? 전 저항이 되겠죠. 전 저항.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전류는 못 구해요. 근데 전 저항은 구할 수 있어. 왜? 요렇게 직렬 병렬로 나타내 줬으니까. 자, 그럼 저항의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저항이라는 거는 직렬일 때는 그냥 더해 주시면 돼요. 그 병렬일 때는 요게 더한 것분에 곱한 거, 요건 좀 외워주세요. 병렬일 때는 더한 것분에 곱한 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전저항을 구해보자. 전저항은 우선은 2옴, 2옴 더하기, 자, 직렬이니까 그 다음에 6옴, 3옴은 병렬이죠. 병렬일 때는 제가 더한 것분에 곱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6 더하기 3 분의, 자, 6 곱하기 3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요 녀석을 구해보면은 4옴이 나옵니다. 4옴. 그럼 4옴이 뭐예요? 전저항이란 말이야. 그럼 전전압과 전저항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옴의 법칙 뭐였어요? R은 I분의 V였죠. 자, 그럼 요 상태에서 우리가 I 값을 구해야 돼. I. 그럼 지금 주어진 건 뭐예요? 전전압과 전저항이 주어졌어. R과 V는 주어졌단 말이야. 그럼 I를 구하는 공식은 뭐예요? 요 두 개 위치 바꾸면 되잖아. I는 R분의 V가 되고, 자, 전저항은 방금 구했어요. 4옴. 4옴 분의 몇 볼트? 전전압 8볼트. 요렇게 구해보니까 전전류가 얼마예요? 2A가 되는 거야. 요게 전전류예요. 전전류. 요 전체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2A구나. 그래서 얘가 전전류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우선은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르는지 구해야지 부분에 흐르는 저항 전류 값을 구한다고. 자, 그럼 전전류가 2A니까, 자, 앞에 필요 없는 공식은 좀 지울게요. 얘들은 좀 지워보고 버리고, 이제 요 6옴에 걸리는 전류값은 얼마냐? 우선은, 자, 직렬일 때는 2옴에 걸리는 전류값은 얼마예요? 전전류 2A가 그대로 통과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류값은 2A예요. 그럼 얘를 통과해서 이제 나눠진단 말이에요. 나눠질 때 3옴과 6옴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몇 암페아인가? 요거를 구하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얘를 구하는 방법은, 자, R6라고 적을게요. R6는, 자, 저항 6옴이니까 R6 더하기 R3, 전체 저항입니다. 요 두 개 병렬만 봤을 때 얘는 빼버리고요. 얘는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요 전체 저항 분의 병렬의 전체 저항이죠. 6옴에 걸리는 전류값을 구하려면 3을 곱해줘버리는 거예요. 반대쪽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R3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곱하기 I값, 전체 전류. 그러면 이대로 한번 구해보면 R6는, 자, 6옴 더하기 3옴 분의 3옴 곱하기 전전류 얼마? 2A. 자, 이렇게 해서 구해보시면은 9분의 6이 나옵니다. 9분의 6이니까 요거 약분하면은 3분의 2A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분의 2A, 2번이 되겠네요. 17번의 답은 2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 18번 문제. 수동 나사 절삭 방법 중 잘못된 것은 해가지고 여기서 4번에 보시면은요, 나사가 완성되면 편심 핸들을
급히 풀고 절삭기를 뺀다 돼 있는데 모든 핸들 또는 뭐 밸브는 서서히 열고 서서히 푸는 게 좋아요. 서서히 잠그고 서서히 푸는 게 좋아요. 그래서 4번은 급히가 아니고 서서히 풀고 절삭기를 뺀다. 이렇게 해줘야 맞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강제 급유식에 기어 펌프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적당한 것은, 요거는 2번이에요. 저속에서도 일정한 압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20번. 액을 수액기로 유입시키는 냉매 해수 장치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수액기로 유입시키는 냉매 해수 장치. 자, 1번에 3방 밸브, 고압, 그 다음 2번에 고압 압력 스위치, 3번에 체크 밸브, 4번에 플루트 스위치 되어 있는데, 여기서 2번에 고압 압력 스위치는 뭐예요? 냉동기에 압력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압축기를 정지시켜가지고 냉동기 안에 압력을 정상 압력으로 되돌려주는 안전장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냉매 해수 장치랑은 전혀 관계없죠. 아닌 것은 2번 고압 압력 스위치. 요 녀석은 안전장치입니다. 자, 다음 21번 1psi는 약 몇 그램 퍼 제곱센치인가 해가지고 요거는 단위 한산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요런 압력 문제 푸실 때는 우선은 표준 대기압 적어버리면 되죠. 1atm은 1.0332 kg per 제곱센치가 되고, 자, 그리고 여기서 원하는 거는 그램 퍼 제곱센치니까 킬로그램을 그램으로 바꾸려면 하나 둘셋 1000을 곱하면 되잖아요. 1033.2 그램 퍼 제곱센치가 되고, 그리고 1atm은 14.7 psi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지금 1psi는 약 몇 그램 퍼 제곱센치인가를 물었죠. 그러면 14.7 psi일 때 14.7 psi일 때 1033.2g이란 말이야. 1033.2g per 제곱센치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14.7일 때 1033.2g per 제곱센치니까 1psi일 때는 몇 그램 퍼 제곱센치냐 이 말이잖아요. x 그램 퍼 제곱센치. 그래서 요 x 값을 구하면 되죠. 그럼 요거 해보면 곱하면 되니까 1033.2는 14.7의 x죠. 14.7 곱하기 x니까, 자, 여기서 x 값을 구하려면 얘를 내리면 되죠. 그러면은 x는 14.7 분의 1033.2가 되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해보시면은 답이 바로 적어드릴게요. 70.3 그램 퍼 제곱센치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22번 문제. 관의 끝부분의 표시 방법에서 종류별 그림 기호를 나타낸 것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1번에 용접식 캡, 요거 맞아요. 그 다음 2번에 체크 포인트 해가지고 X표 돼 있는데, 자, 요 X표 뭐였어요? 용접 도시기호였죠. 그래서 용접을 표시하는 기호였습니다. 그 2번이 틀렸겠죠. 그 다음 나머지는 뭐 맞아요. 3번에는 블라인더 플랜지, 4번에는 나사 박음식 캡. 그래서 뭐 통상적으로 나사 캡 요렇게도 얘기하고요. 22번에 틀린 거는 2번. 자, 그럼 23번. 다음 중 배관의 부식 방지용 도료가 아닌 것은, 자, 광명단, 산화철, 규조토, 타르 및 아스팔트 돼 있는데 3번의 규조토는 뭐예요? 보온제라고 배웠죠. 23번에 아닌 것은 3번. 그 다음 24번. 압축기 및 응축기에서 심한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아닌 것은, 1번에 불응축가스를 제거한다. 당연한 소리고. 그럼 2번에 규정된 냉매량보다 적은 냉매를 충전한다. 아, 이건 아니죠. 적당량 충전한다. 냉매는 항상 적당량을 충전해줘야 돼요.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25번. 이산기체의 엔탈피가 변하지 않는 과정은 해가지고 우리가 배운 과정 중에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니까 PT가 감소하고 엔탈피 H가 일정한 과정이 있었어요. 요 과정이 뭐였다? 교축이었죠. 교축 과정. 그리고 교축 과정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였어요? 팽창 밸브. 자, 이건 제가 무조건 외우라고 했습니다. 팽창 밸브에서 교축되면은 압력과 온도가 떨어지고 엔탈피는 일정하다.
그래서 25번에 이상기체의 엔탈피가 변하지 않는 과정, 엔탈피가 일정한 과정은 4번 교축 과정이죠. 자, 26번에 왕복동 압축기의 기계효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지시동력은 가스를 압축하기 위한 압축기의 실제 필요 동력이고 축동력은 실제 압축기로 운전하는 데 필요한 동력이며 이론적 동력은 압축기 이론상 필요한 동력을 말한다. 뭐 어쨌든 지문이 기네요. 자, 기계효율을 물었습니다. 그냥 요거 외워버리세요. 기계효율은 축동력분의 지시동력. 자, 어떻게 외우느냐? 기지축. 요렇게 외워버리시면 돼요. 기지축. 기지축. 그래서 답은 1번. 지시동력 나누기 축동력. 또는 뭐 축동력분의 지시동력. 이렇게 되겠죠. 자, 27번. 다음 중 냉매의 성질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요건 3번에 보시면 암모니아는 인조고무를 부식시키고 프레온은 천연고무를 부식시킨다. 요게 맞겠죠. 자, 28번에 다음 전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전기가 흐르기 어려운 정도를 컨덕턴스라고 한다 돼 있는데 컨덕턴스가 아니고 전기가 흐르는 걸 막는 거 저항이잖아요. 저항. 컨덕턴스라는 거는 저항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1번이 틀렸죠. 전기가 흐르기 어려운 정도를 저항이라 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29번에 냉동장치에서 압력과 온도를 낮추고 동시에 증발기로 유입되는 냉매량을 조절해주는 곳은 자, 냉동장치에서 압력과 온도를 낮춘대. 압력과 온도를 낮춘대. 어디에요? 팽창 밸브. 앞에서 나왔던 문제네. 그래서 2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럼 30번 원심력을 이용하여 냉매를 압축하는 형식으로 터보 압축기라고도 하며 흡입하는 냉매의 증기의 최적은 크지만 압력을 크게 하기 곤란한 압축기는 해서 자, 원심력을 이용한다. 다른 말로 터보 압축기라고 한다. 뭐예요? 1번 원심식 압축기죠. 30번의 답은 1번. 우리가 앞에서 다 배운 거니까 요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럼 31번 고체 냉각식 동결장치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요거는 답은 1번이에요. 스파이럴식 동결장치. 요 녀석은 기체 냉각용입니다. 나머지는 고체 냉각용이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31번의 답은 1번. 자, 다음에 32번 냉동장치에서 디스트리뷰터의 역할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디스트리뷰터는 분배기예요. 분배기. 답은 1번이죠. 냉매의 분배. 자, 다음 30번 다음 그림은 무슨 냉동 사이클이라고 하는가? 그 몰레르 선도가 지금 2개예요. 사이클이 2개란 말이야. 그럼 뭐예요? 3번 이원 냉동 사이클이죠. 그래서 요거 푸실 때도 제가 좀 외워달라라고 한 게 있었어요. 선도를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 사이클이 2개인 거. 얘는 뭐였어? 이원 냉동 사이클. 그리고 요렇게 생긴 것도 있었어요. 1단, 2단. 자, 얘는 뭐예요? 1단, 2단 압축. 그래서 하나, 2개니까 2단 압축. 그 팽창은 여기 1개죠. 1단 팽창. 그리고 또 한 개 있었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또 내려오고. 얘는 뭐였어요? 하나, 둘, 2단. 2단 압축. 그 다음에 하나, 둘, 2단 팽창. 사이클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 3개 사이클 그림 보고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문제 3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몰레르 선도가 2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이클이 2개다. 이원 냉동 사이클. 그럼 얘는 뭐 1단, 2단, 2단 압축, 팽창은 1개니까 1단 팽창. 그럼 얘는 2단, 2단 압축, 팽창도 2개죠. 2단 팽창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3번의 답은 3번이 될 거고. 다음 34번 연력학 제1법칙을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자, 이건 4번이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 중 열과 일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4번이 답이 될 거고. 나머지 뭐 보신다면은 1번에 열평형 법칙은 제0법칙이었어요. 그 다음 2번에 이론적으로 유도 가능하여 엔트로피의 뜻을 잘 설명한다 해서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도 했던 그 법칙은 제3법칙이었죠. 그럼 3번 같은 경우는 이상기체에만 적용되는 열량 법칙 해가지고 얘는 실제적 법칙을 나타내고 제2법칙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1법칙인 거는 4번. 자, 그럼 35번. 증기압축식 냉동기와 흡수식 냉동기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해가지고 1번에 증기를 값싸게 얻을 수 있는 장소에서는 흡수식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맞죠? 흡수식은 버너를 이용하니까. 그럼 2번에 보시면 냉매를 압축하기 위해 압축식에서는 기계적 에너지를, 흡수식에서는 화학적 에너지를 이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35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헷갈려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자, 압축식과 흡수식이에요. 압축식과 흡수식. 자, 그래서 열 매체가 뭐냐 요 말인데, 압축식 같은 경우는 얘는 뭐예요? 압축기를 운전하잖아요. 압축기를 운전하기 때문에 그 압축기는 뭘로 작동된다? 압축기 안에 있는 모터를 작동시키려면 뭘 써야 돼요? 전기적 에너지. 그죠? 압축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모터를 돌려야 된다. 그 모터는 전기적 에너지에 의해서 동작을 합니다. 그 흡수식은 뭐예요? 버너를 이용하잖아요. 버너를 이용하기 때문에 열 에너지 또는 화학적 에너지 를 사용한다 해줘야 맞습니다. 그래서 압축식은 전기적 에너지가 맞고요. 흡수식은 열 에너지나 화학적 에너지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근데 35번에 2번 보시면은 냉매를 압축하기 위해 압축식에서는 기계적 에너지 요래서 틀린 거죠. 기계적 에너지가 아니고 전기적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 다음 뭐 보시면 흡수식에서는 화학적 에너지를 사용한다. 화학적 에너지는 맞는 거죠. 그래서 2번에 틀린 이유는 압축식에서는 기계적 에너지가 아니고 전기적 에너지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기계적 방식이라는 거는 우리 냉동 방식에 속하는 거죠. 자연 냉동 방식, 기계적 냉동 방식. 그래서 기계적 냉동 방식 안에 압축식, 흡수식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기계적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된다. 그래서 3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럼 36번에 자연적인 냉동 방법 중 얼음을 이용하는 냉각법과 가장 관계가 많은 것은, 자, 얼음 얼려놨다가 여름철에 피크타임 때 쓰는 거, 얼음이 녹으면서 그 증발 잡열에 의해서 시원해지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1번 융해열, 얼음이 녹는 열, 융해열, 융해 잡열, 증발 잡열이 아니고. 그래서 답은 1번. 저는 37번 프레온 냉동 장치에서 필요 없는 것은 워터 자켓이죠. 워터 자켓은 어디? 암모니아. 왜? 암모니아는 비열비 K 값이 높기 때문에 토출가스 온도가 높다. 고로 워터 자켓을 설치한다. 37번은 1번이 맞겠고. 자, 다음 38번. 브라인의 암모니아 냉매가 누설되었을 때 적합한 누설 검사 방법은, 요거는 외우세요. 그냥 네슬러 시약으로 검사한다. 브라인이 암모니아에 누설됐을 때, 브라인과 암모니아 섞였을 때는 네슬러 시약. 4번. 자, 다음 39번. 2단 압축 장치의 중간 냉각기 역할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자, 2단 압축기의 몰레르 선도를 잠깐 그려보겠습니다. 2단 압축, 여기서는 2단 압축 일단 팽창으로 그릴게요. 하나, 자, 하나, 둘, 팽창은 한 개. 요게 2단 압축 1단 팽창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도를 그려놓고. 자, 그러면 보세요. 요거는 좀 안 맞네요. 요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중간 냉각기 부분이 어디였어요? 요 부분하고 요렇게 요 부분 빨간색으로 제가 칠해놓은 부분이 중간 냉각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기 한번 보면은 1번 압축기로 흡입되는 액냉매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요거 맞겠죠? 왜? 여기서 살짝 과열을 주잖아. 살짝 이쪽 부분에서는 살짝 과열을 주고 이쪽 부분에서는 과냉각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살짝의 과열 때문에 액이 압축기 안으로 들어갈 수 없지. 과열 압축되니까. 그래서 요거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고압 응축액을 냉각시켜 냉동 능력을 증가시킨다. 과냉각을 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3번 저단측 압축기 토출가스의 과열도를 제거한다. 맞죠? 저단측 압축기 이렇게 올라와서 중간 냉각기가 없다면 이렇게 치솟아 올라갈 텐데 여기에서 한번 과열도를 뚝 떨어뜨려 주는 거죠.
요것도 맞고. 그 4번에 보시면 냉매액을 냉각하여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을 동결시킨다 되어 있는데, 수분을 동결시키면 어떻게 돼요? 수분을 동결시키면 냉동장치의 팽창 밸브에서 폐쇄되겠죠. 또는 뭐 냉동장치 순환계통도가 막혀버린다던가. 그래서 수분을 동결시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수분을 제거한다 하면은 맞을까 말까인데. 그래서 4번은 아예 관계없는 말이다. 4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 40번 문제. 각종 밸브의 종류와 용도와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해가지고 1번에 글로우 밸브 유량 조절용 맞고요. 그 다음 2번에 체크 밸브 역류 방지 밸브, 그 다음 3번 안전 밸브는 이상 압력 조정용 맞죠. 근데 4번에 보시면 콕 밸브 해가지고 0에서 180도 사이의 회전으로 유로의 느린 개폐용이다 돼 있는데 180도가 아니고 90도 밸브예요. 90도. 콕 밸브는 이렇게 가서 90도로 꺾이는 밸브. 요게 콕 밸브죠. 180도가 아니고 90도다. 40번에 틀린 것은 4번. 자, 그 다음 41번. 터보 압축기의 특징으로 맞지 않는 것은 1번 임펠러에 의한 원심력을 이용하여 압축한다. 맞고요. 그 다음 2번에 응축기에서 가스가 응축하지 않을 경우 이상고압이 발생된다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터보 압축기, 요게 원심식 압축기잖아요. 원심식 냉동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원심 냉동기 같은 경우는 저압 냉매를 사용해요. 터보 냉동기 자체가 저압 냉매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 고압이 발생될 일이 없습니다. 요 이상 고압이 발생된다라는 설명은 왕복동 압축기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41번의 특징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2번. 자, 다음 42번. 역카르노 사이클은 어떤 상태 변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2개의 단열 과정과 2개의 등온 과정. 답은 4번. 자, 43번. 2단 압축 냉동 사이클에서 저압층 증발 압력이 3kg/제곱센치 게이지 압력이고, 고압측 응축 압력이 18kg/제곱센치 게이지 압력일 때 중간 압력은 약 얼마인가? 단 대기압은 1kg/제곱센치 A이다 해가지고 A가 절대 압력을 표시해 주는 거고, 그 단위 뒤에 G라고 붙은 거는 게이지 압력을 표시해 주는 거죠. 근데 답에서는 뭐를 필요로 해요? A가 적혀있죠. 절대 압력으로 구해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중간 압력을 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중간 압력 구하는 공식 PM은 루트 PH 곱하기 PL이란 말이에요. 중간 압력은 루트 고압 곱하기 저압인데, 그대로 한번 풀어본다면, 자, 루트 pH 고압이 18kg/제곱센치죠. 18kg/제곱센치의 게이지 압력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절대 압력으로 바꿔주려면, 자, 절대계였잖아요. 그래서 대기압 게이지 압력은 더해주는 거. 그러면 얘가 게이지 압력이니까 여기다가 요 게이지 압력에다가 대기압만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대기압은 얼마? 1kg/제곱센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하기 1kg/제곱센치가 될 거고, 곱하기 저압은 얼마? 3kg/제곱센치의 게이지 압력이죠. 3kg/제곱센치의 게이지 압력 곱하기 여기다가도 더하기 1kg/제곱센치를 해줘야지만 절대 압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이대로 계산을 해보시면은 답이 8.7kg/제곱센치의 A가 되겠죠. 절대 압력. 그래서 답은 8.7. 43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4번 문제. 압축식 냉동장치를 운전하였더니 다음 그림과 같은 사이클이 형성되었다. 이 장치의 성적 개수는 약 얼마인가? 단 각 점의 엔탈피는 뭐 이렇게 나와있네요. A, B, C 나와있고, 제가 요거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pH 선도, 몰레르 선도. 자, 그럼 엔탈피 값 그대로 적습니다. 요게 154, 그 다음에 요게 143, 요 녀석이 115. 그래서 얘가 A, B, C의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성적 개수를 구해라. 냉동기의 성적 개수는 어떻게 구했어요? 자, COP는 준 것분의 한 것이었고, 냉동기에서는 준 게 뭐가 된다? AW가 되잖아요. 2를 줘가지고
E를 줘가지고 저온을 발생시키는 게 냉동장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AW분의 냉동효과 Q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대로 갖고 가서 풀면 되죠. AW 얼마? 154 빼기 143 154 빼기 143 분의 Q는 뭐예요? 냉동효과 여기서 여기잖아. 증발기 143 빼기 125 이렇게 되겠죠. 이대로 구해보시면 2.55 나옵니다. 2.55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몰레르 선도 이렇게 표시해보고 우리 이거는 다 알잖아요. 압축, 응축, 팽창, 증발. 진짜 재수업 들으셨으면 이건 모르시면 안 돼요. 이제는 이거 모르면 곤란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놓고 일이라는 건 어디서 해요? 압축기에서 일을 하고 효과는 어디서 보는데? 증발기에서 효과를 보는 거잖아. 그래서 압축기분의 증발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45번. 다음 중 열펌프의 열원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열펌프 난방장치죠. 요 냉동기에서 본다면은 증발기의 열을 이용하면 냉동장치가 되는 거고 응축기의 열을 이용하면은 열원장치가 되는 거예요. 난방기. 그래서 요 응축기의 열을 이용하는 게 주로 우리 히트펌프 또는 열펌프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열펌프의 열원이 아닌 것은 히트펌프의 열원도 다양한데 그 열원이 아닌 것. 그래서 1번에 대기열 맞겠죠. 그 다음에 2번에 지열, 3번에 태양열도 맞아요. 근데 4번에 빙축열은 뭐예요? 얼음을 올려놓는 거잖아. 얼음을 올려놨는데 얼음으로 난방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얼음은 냉방용입니다. 그래서 4번 빙축열은 관계가 없다. 자, 다음 46번 원통 보일러의 장점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원통 보일러 뭐예요? 원형으로 생긴 거. 이렇게 원통형으로 생긴 거를 원통 보일러라고 하고 요게 이제 노통이면은 요게 버너가 설치가 되죠. 그 다음에 요 뒤쪽에는 꿀뚝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원통 안에 물이 이렇게 들어차 있단 말이에요. 그럼 원통형 보일러의 특징은 뭐예요? 수부가 크다. 수부가 크기 때문에 부하 대응이 좋고 근데 연료율은 수관식 보일러보다는 조금 낮더라. 그리고 요 수부가 크기 때문에 물이 많기 때문에 파열 시 피해가 큰 거죠. 2차 피해가 크다. 자, 그렇다면 원통 보일러의 장점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1번에 부하 변동에 따른 압력 변동이 적다. 맞죠? 수부에서 압력을 흡수해 버리니까. 그 다음 2번에 구조가 간단하다. 그렇죠? 구조 간단하죠. 그 다음 3번에 고장이 적으며 수명이 길다. 요것도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그럼 4번에 보유 수량이 적어 파열 사고 발생 시 위험성이 적다. 요거는 수관 보일러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이 녀석은 어때요? 보유 수량이 크기 때문에 파열 시 피해가 크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47번. 환기 방법 중 제1종 환기 방법으로 맞는 것은 1종 강제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럼 48번. 쉘앤 튜브형 열교환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거는 1번입니다. 전열관 내 유속은 내식성이나 내마모성을 고려하여 1.8m/s 이하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요런 문제는 그냥 답만 봐주세요. 48번의 답은 1번. 자, 49번. 공기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공기 중에 수분이 불포화 상태에서는 건구 온도가 숙구 온도보다 높게 나타난다. 요거 맞아요. 그 다음 2번에 공기의 감습 없이 온도가 변하면 상대 습도가 변한다. 요거는 우리 그 습공기선도 한번 그려보면 되죠. 습공기선도 이렇게 그렸을 때 TX 선도라고 하는데 자, 여기 온도고 여기가 X.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2번 공기의 감습 없이 온도만 변하는 상태 뭐예요? 가열 또는 냉각이 되잖아요. 가열 또는 냉각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습공기 선도상에서 상대 습도선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100% 선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감소하죠. 뭐 90%, 80% 쭉쭉쭉 해가지고 뭐 40%, 30%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거예요. 그럼 가열되게 되면은 습공기 선도상에서 상대 습도는 감소하는 거고 냉각되게 되면은 습공기 선도상에서 상대 습도는 증가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 표상에서는 자, 그러면은 2번도 맞는 거죠. 상대 습도는 변한다. 맞고. 그 다음 3번에 건공기는 수분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공기. 맞죠? 그 다음 습공기라는 거는 공공기 중에 수분을 함유한 공기. 맞아요. 습공기. 4번에 보시면
공기 중의 수증기 일부가 응축하여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하는 점을 비등점이라 한다 돼 있는데, 비등점 뭐예요? 끓기 시작하는 점이잖아. 그래서 4번의 설명에서는 공기 중 수증기 일부가 응축하여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한다. 응축이 시작되는 점, 노점이죠, 노점. 노점 온도에서는 응축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4번의 설명은 노점 온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 자, 50번. 증기배관의 말단이나 방열기 환수구에 설치하여 증기관이나 방열기에서 발생하는 응축수 및 공기를 배출시키는 장치는 해가지고, 자, 증기난방에만 사용하는 장치가 하나 있었죠. 자, 보일러가 이렇게 있다면, 뭐 실내에 이제 라디에이터가 있다. 이게 방열기죠. 이쪽에 방열기 쪽으로 가서 이렇게 난방을 하고 나서 요게 이제 환수가 됩니다. 환수가 이렇게 환수가 되는데, 얘가 이제 공급관이고, 그럼 요 증기 난방일 때 반드시 설치해줘야 되는 장치가 하나 있었어요. 트랩이죠, 트랩. 증기 트랩 또는 뭐 응축수 트랩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왜냐? 요렇게 이제 증기를 보내기 때문에 실내에서 난방을 하고 돌아오는 배관에 들어있는 거는 100% 증기도 아니고 100% 액도 아니에요. 그러면 액과 증기가 섞여서 보일러로 돌아온단 말이야. 그러면 고압에, 이쪽 이제 서플보다는 저압이겠지만 돌아오는 것도 증기 난방일 때는 어느 정도 압력을 머금고 있겠죠. 그런 이제 그 증기와 액이 섞인 상태로 보일러로 바로 때려버리면 어떻게 액이 보일러 장치를 파손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액 해머링에 의해서. 그래서 트랩에서 한번 멈춰가지고 여기서 응축이 되면은, 증기가 일부 응축이 되면 되돌려 보내주는 형식. 요게 응축수 트랩입니다. 뭐 다른 말로는 증기 트랩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50번의 답은 3번 증기 트랩이 되겠죠. 그리고 요 증기 트랩은 증기 난방에만 사용을 한다. 온수 난방에는 없어요. 자, 51번. 틈새 바람에 의한 부하를 계산하는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틈새 바람 뭐예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그 바람에 의한 부하를 계산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입니다. 그래서 1번 창 면적법, 창의 크기죠. 창의 크기에 의해서 부하를 계산할 수 있고, 요거 맞겠죠. 그다음 2번에 크랙법. 크랙법이라는 거는 창문 틈새를, 창문 틈새의 길이 1m를 기준한 부하, 요거를 크랙법이라고 해요. 그럼 창문 틈새 1m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틈새 바람 부하 구하는 방식이 맞겠죠. 자, 그 다음 3번에 환기 횟수 뭐예요? 창문 열고 닫고 몇 번 열었다 닫았냐? 이것도 부하 계산법에 들어가겠죠. 근데 4번에 보시면 바닥 면적법 관계 있나요? 창문의 틈새랑 제가 관계가 있다라고 했는데 바닥과는 전혀 관계가 없겠구나. 그래서 4번이 틀렸겠죠. 자, 다음 52번. 상당 증발량이 3000kg/h이고 급수온도가 30도시 발생 증기 엔탈피가 635.2kcal/kg일 때 실제 증발량은 약 얼마인가 해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처음 보는 게 상당 증발량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럼 상당 증발량은 뭐냐? 자, 상당 증발량이라는 건 100도시 포화수가 100도시 포화 증기로 바뀔 때, 포화 증기로 바뀔 때의 상당 증발량, 즉 요때의 증발량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럼 포화수, 이제 100도씨 물이 100도씨 증기로 바뀔 때의 증발 잠열은 얼마냐? 539kcal/kg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이론하면서 한번 배웠었습니다. 자, 그럼 상당 증발량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GE는 539. 자, 이게 뭐예요? 상당 증발량, 증발 잠열이 되는 거죠. 539가. 여기다 GH2-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G가 상당 증발량이고, 얘가 kg/h가 되는 거예요. 100도씨 포화수가 100도씨 증기로 바뀔 때 발생하는 증발량, 거기에 상당하는 증발량 kg/h. 그 다음 얘가 G가 실제 증발량 kg/h가 되고요. 자, H2-가 증기 엔탈피, 그 다음 H-가 급수 엔탈피.
H2-H-. 그래서 얘들 두 개는 엔탈피 값이기 때문에 단위로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 되고요. 오상구도 뭐예요? 이 증발 잠열이잖아.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그래서 요대로 구해보면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사라져서 킬로그램 퍼 아워라는 상당 증발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우리가 풀 때 지금 구하는 값은 뭐냐? 실제 증발량은 약 얼마인가 해가지고 여기서 구하는 거는 실제 증발량을 구해라 라고 했구나. 그러면 G를 구해보자면 G는 이제 치환을 합니다. 자, 반대로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죠. 그러면 H2-H-가 내려가고 H2-H- 내려가고 G는 그대로 있을 거고 오상구는 반대로 올라가죠. 곱하기 539. 자, 요 공식대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한번 넣어봅니다. 자, 여기서 상당 증발량은 3000 곱하기 539 나누기, 자, 증기 엔탈피가 635.2 마이너스 H-, 자, 급수 엔탈피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대신에 뭐가 나와 있어요? 급수 온도가 나와 있단 말이야. 자, 급수 온도랑 급수 엔탈피는 같습니다. 왜? 여기서 엔탈피 값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앞에서 현열 열량 구할 때 공식이 하나 있었어요. Gc 델타 T라고. 그럼 얘들 단위가 킬로그램 퍼 아워가 되고 얘가 C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의 도시가 되고 델타 T가 도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문제는 G는 생략합니다. 왜? 물 1kg이라고 이미 가정을 해놨거든. 그래서 요 G는 사라져 버리고요. 그럼 C 델타 T가 되겠죠. 다시 적으면 C 델타 T가 되고 써보면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의 도시가 되고 델타 T는 뭐예요? 도시가 된단 말이에요. 요거 두 개를 곱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물의 비율은 얼마예요? 1이죠. 1 곱하기 급수 온도가 지금 30도씨를 줬어요. 그럼 30도씨. 자, 얘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의 도시이기 때문에 없어지고 뭐가 돼요? 엔탈피 값은 30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구나. 해서 급수 온도랑 급수 엔탈피는 같다. 요렇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급수 엔탈피 얼마입니까? 30이겠죠? 30. 자, 요대로 구해보시면 답이 2672kg per hour 요렇게 나오네요. 2672.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답은 4번. 그래서 이런 문제 푸시려면 상당 증발량 구하는 공식 한 개 정도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53번 문제. 개별 공조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1번에 국소적인 운전이 자유롭다. 그렇죠. 부분 운전하려고 개별 공조 방식을 쓰는 거잖아요. 그 국소 운전이라는 거는 어느 한 부분을 운전하는 걸 국소 운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1번은 맞고. 그러니까 2번에 중앙 방식에 비해 소음과 진동이 크다. 요거는 왜요? 실내에 장치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장치의 소음이 좀 클 수밖에 없죠. 그 다음 3번에 외기 냉방을 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외기 냉방은 좀 어렵겠다. 그래서 개별 공조 방식 하면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 가정에 설치된 에어컨 있죠. 그런 패키지 방식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패키지 방식 같은 경우는 외기 냉방이 불가능하죠. 왜? 덕트가 없거든. 그래서 5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4번에 취급이 간단하다. 요거는 맞겠죠. 자, 54번. 공기 조화기에 있어 바이패스 팩터가 작아지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은 요런 문제 참 헷갈려. 것인 것은 아닌 것은 해서 끝까지 잘 읽어보셔야 되죠. 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바이패스 팩터가 뭔지를 우선 알아봐야 되지. 바이패스 팩터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공기 조화기가 이렇게 있으면요. 공기 조화기 뭐예요? 여기 안에 코일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필터가 있을 거고 앞쪽에는 송풍기가 딱 달려가지고 외기 공기가 들어오면은 얘가 쿨링 코일이면은 식혀가지고 실내로 보내는 형식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요 공기가 만약에 100이 들어왔다. 근데 코일을 통과했을 때 요 100이라는 공기가 전부 열교환해서 시원한 100이라는 공기가 쿨링이 돼서 나가느냐?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일부 공기는 쿨링이 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그런 것들을 바이패스 팩터라고 합니다. 그럼 바이패스 팩터 왜 생기느냐? 요 코일을, 쿨링 코일을 요렇게 돌려서 한번 봅시다. 요렇게 돌려서 보게 되면 코일이 요렇게 있으면 배관이 요렇게 지나간단 말이야. 배관이. 냉각 배관이 지나가요.
요게 코일이잖아요. 냉각 배관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요 공기를 이제 앞쪽에서 이렇게 쫙 쏘게 되면 실제 열변하는 부분은 어디예요? 요 코일 표면, 코일 표면이란 말이야. 요런 코일 표면. 여기랑 닿아야지만 시원해지는 거죠, 공기가. 근데 일부 공기는 어떻게 돼요? 요런 틈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요렇게. 열변하지 못하고 요런 틈으로 빠져나가 버린다고. 그런 공기는 어떻게 시원하지 않은 공기, 못 쓰는 공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공기의 비율을 뭐라고 한다? 바이패스 팩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보기 한번 보시면 1번에 전열 면적이 클 때는 바이패스 팩터가 작아지겠죠. 그 다음 2번에 코일의 열수가 많을 때, 요 코일의 열수가 많을수록 바이패스 팩터는 당연히 작아지겠지. 그럼 3번에 보시면 송풍량이 클 경우 돼 있는데요. 자, 같은 용량의 코일이 설치되어 있는데 기존의 송풍량보다 송풍량이 증가시켰어. 그러면은 닿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공기의 비율이 오히려 늘겠죠. 그렇게 되면 송풍량이 크다. 그 말은 바이패스 팩터가 증가한다. 이 말하고 같아요. 그래서 54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럼 4번에 핀의 간격이 좁을 때, 요 핀의 간격이 좁을수록 당연히 전열 효율이 높아지니까 바이패스 팩터는 감소할 거고. 그래서 여기서 바이패스 팩터가 작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이 되는 거예요. 3번. 송풍기는 바이패스 팩터를 상승시키죠. 송풍량이 클 때는. 자, 다음 55번. 조화된 공기를 덕트에서 실내에 공급하기 위한 개구부는 치출구라고 했습니다. 답은 1번. 자, 56번. 온수 난방 방식에서 방열량이 2500kcal/h인 방열기에 공급되어야 할 온수량은 약 얼마인가? 단 방열기 입구 온도는 80도씨, 출구 온도는 70도씨, 물의 비열은 1kcal/kg 도시, 평균 온도에 있어서 물의 밀도는 977.5kg/m3이다. 자, 여기서 온수 순환량을 구해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공식 한번 적어보면 Q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 GC 델타 T라는 공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대로 넣습니다. 방열량은 2500 kcal/h가 되고, 그럼 G를 구해라 이 말이죠. 그리고 물의 비열은 1 kcal/kg의 도시가 되고요. 거기다 곱하기 온도차는 80도씨 빼기 70도씨 도시가 되죠. 그 얘가 kg/h. 그러면 kg/h를 구해라니까, 자, G는 그대로 넣죠. 얘들 내려가면 되잖아요. 1kcal/kg 도시 곱하기 80 빼기 70 도시 분의 2500 kcal/h. 이렇게 적어 놓으면, 자, 단위 한산되죠. 킬로칼로리 사라지고, 그 다음 도시 사라지니까 뭐만 남아요? kg/h 해서 kg/h라는 온수량이 구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대로 구해보시면 값이요, 250 나와요. 250 kg/h가 나옵니다. 250 kg/h. 자, 그럼 얘가 답이냐? 아니죠? 보기 보세요. 보기에서는 단위가 뭐예요? 미터 삼승/h란 말이야. 미터 삼승/h.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요 단위를 미터 삼승/h로 바꿔줘라 이 말이죠. 그러면 주어진 조건에 뭐가 있어? 977.5kg/m 미터 삼승이라는 물의 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977.5kg/m 미터 삼승이라는 물의 밀도가 있어요. 그러면 미터 삼승/h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눠주면 되죠. 나눠주면. 자, 그럼 한번 나눠볼게요. 요대로 둘까요? 칸이 좀 없어가지고 위쪽을 좀 지우겠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250 kg/h란 말이에요. 여기다 나누기 977.5 kg/m 미터 삼승을 하게 되면 kg 사라지고요. 미터 삼승이 요렇게 올라가서 값은 어떻게 되느냐? 0.255 미터 삼승/h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죠. 요런 단위 한산이 사람들 시끄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단위 항상 잘 보시고, 그리고 웬만해서는 공식을 외우실 것 같으면 단위도 같이 외우세요. 공식만 외우고 단위 안 외우게 되면은 안 외우니만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공식과 단위를 무조건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56번의 답은 2번이 될 거고. 자, 다음 57번. 송풍기의 종류 중 전곡형, 후곡형 날개의 형태가 있으며 다익형 송풍기, 터보형 송풍기 등으로 분류되는 송풍기. 뭐 전곡형은 이렇게 앞으로 굽은 거, 이쪽으로 돌 것 같으면 후곡형은 뭐예요? 이 뒤쪽으로 휘은 거, 날개가. 요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원심 송풍기라고 저희가 배웠었죠. 원심 송풍기. 다시 한번 그려드리면 후곡형이라는 거는 자 날개깃이 뒤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 뒤쪽으로 방향이 이렇게 도는데 뒤쪽으로 휘어져 있으면 후곡형. 전곡형은 뭐예요? 방향이 이쪽으로 돌면은 날개가 앞쪽으로 휘어져 있는 거, 요게 전곡형. 얘들은 다 뭐였다? 원심식 송풍기였다. 답은 1번. 자, 58번. 가습 효율이 100%에 가깝다. 무조건 증기가습이죠. 답은 3번. 자, 59번. 실내의 사람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절해 주어야 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온습기청. 아닌 것은 압력이 되겠죠. 3번. 여기서 나오는 속도가 뭐예요? 기류예요, 기류. 그래서 59번에 거리가 먼 것은 3번이 될 거고. 자, 그럼 60번. 공기 조화 방식 중에서 중앙식의 전공기 방식에 속하는 것은 해가지고 1번의 패키지 유닛 방식은 당연히 개별 방식, 개별 방식 또는 뭐 냉매 방식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복사 냉난방 방식은 뭐예요? 복사 난방은 이렇게 실이 있으면 패널을 바닥 또는 벽, 천정에다 묻어 놓잖아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코일이 지나가요. 근데 코일 안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온수가 들어가거나 냉수가 들어갑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수방식이 되는 거예요. 복사식은. 그래서 2번도 아니고. 그 다음 3번의 펜코일 유닛은 제가 수방식이라고 누누이 강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전공기 방식인 거는 4번 이중덕트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60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들 하셨고요.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에듀강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